이 영상은 오디오 위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30cm 구멍 아래 낙원. 여러분, 여기 발밑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냥 흔한 쥐구멍 같기도 하고 작은 배수구 같기도 하죠. 폭은 고작 30cm. 성인 남자가 어깨를 구겨 넣기도 힘든 아주 좁고 초라한 구멍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새 아래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천국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푸른 감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구멍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38년 호주 남부의 한 농장. 농부 한 명이 말을 끌고 이곳을 지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멀쩡히 걷던 말이 앞발을 헛디디며 고꾸라집니다. 농부는 당황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이 넘어진 걸까? 바닥을 살펴보니 거기엔 지름 30cm 남짓한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농부는 호기심에 구멍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새까만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농부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옵니다. 저 깊은 곳에서 보석보다 더 맑은 청록빛 물색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농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땅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구나. 그는 깊이를 재보기 위해 집에서 줄자를 가져왔습니다. 끝에 묵직한 돌덩이를 매달아 구멍 속으로 던졌죠. 줄자는 끝도 없이 풀려나갔습니다. 3m, 10m, 20m. 마침내 돌덩이가 어딘가에 닿았을 때 확인한 수치는 무려 36.6m였습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와 맞먹는 깊이였죠. 사람들은 이곳을 더 샤프트, 즉 수직 통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굴은 발견되자마자 전 세계 다이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왜냐고요? 입구는 좁고 험난하지만 그 통로를 지나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1973년 5월 28일 젊은 다이버 9명이 장비를 챙기며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농장 마당. 이제 사건이 벌어진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호주의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 9명의 젊은이가 엘린데일 농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숙련된 다이버들이었죠. 특히 25살의 글렌, 22살의 스티븐, 그리고 19살의 막내 크리스티는 3남매였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다이빙은 단순한 탐험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형제, 남매가 함께 공유하는 생애 최고의 모험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지상 지원 역할을 조안 하퍼가 맡기로 합니다. 스티븐과 크리스티는 들뜬 표정으로 장비를 챙깁니다. 이들의 리더 격인 형, 글렌은 동생들의 안전을 챙기며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은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동굴 다이빙, 특히 수심 40m가 넘어가는 깊은 곳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특수한 혼합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소 수치를 낮춘 특별한 공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평소 바다에서 쓰던 일반 공기통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훗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입수 시작입니다. 더 샤프트의 입구는 잔인할 만큼 좁습니다. 산소통을 맨 채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다이버들은 맨몸으로 줄을 타고 5m가 넘는 수직 통로를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그 좁은 틈에 몸을 끼워 넣고 내려가는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벽면에 어깨가 쓸리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압박감. 하지만 그 압박감을 견디고 아래에 도착하면 보상처럼 신비로운 지하 호수가 나타납니다.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장비를 착용하죠. 차가운 청록빛 물속으로 몸을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크리스틴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지상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물속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야가 너무 투명해서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36m 아래 바닥에는 농부가 떨어뜨린 돌덩이들이 쌓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었죠. 그 위로 지상의 햇살이 한 줄기 조명처럼 쏟아집니다. 글렌과 스티븐, 크리스티는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고야,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여러분, 다이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자신들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깊은 수심의 압력이 그들이 마시는 공기 속 질소를 혈액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글렌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2장 마티니 효과. 여러분, 마티니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마치 독한 칵테일 몇 잔을 단숨에 들이킨 것 같은 상태. 스쿠버 다이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리현상 중 하나인 질소 마취를 일컫는 말입니다. 수압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 질소가 혈액에 과다하게 녹아들며 신경계를 마비시키죠. 보통 수심 30m를 기점으로 15m씩 더 내려갈 때마다 마티니 한 잔을 더 마신 것과 같은 환각과 판단력 장애가 찾아옵니다. 1973년 5월 28일 오후, 더 샤프트의 푸른 물속에 잠긴 8명의 다이버에게 바로 이 마티니 효과가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공기통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깊이에서 일반 공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지만 이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죠. 피라미드 모양의 돌더미 위에 도착한 지 5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리더인 글렌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합니다. 팔다리가 남의 살처럼 느껴지고 머릿속이 멍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이제 나가야 한다. 글렌은 일행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들며 상승하자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라면 글렌의 지시에 따랐을 동생 스티븐과 크리스틴, 그리고 동료 고든과 존이 글렌의 수신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글렌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질소 마취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용감함에 빠뜨립니다. 공포심은 사라지고 막연한 즐거움과 호기심만 남죠. 이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정부가 절대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동쪽 갈래의 급경사 지점으로 헤엄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글렌이 뒤쫓아가 스티븐의 오리발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글렌은 외쳤지만 그들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급하게 하강하면서 동굴 벽면의 연약한 석회 암층을 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고운 석회 가루들이 폭풍처럼 일어났고 1m 앞도 보이지 않는 실트 아웃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공기 속 질소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눈앞의 시야는 우유를 풀어놓은 듯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가진 산소통의 잔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다이버 레리 역시 지옥같은 혼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앞서가는 크리스틴의 오리발을 이정표 삼아 필사적으로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눈앞의 오리발이 사라졌습니다. 레리는 암흑 속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레리는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도 수심 40m 지점의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 테이블 락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료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산소가 거의 바닥난 글렌은 동생들을 구하는 걸 포기하고 간신히 지상으로 탈출했습니다.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민 글렌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글렌은 애들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소리쳤고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올 동료들을 위해 지상에서 따뜻한 수프를 준비하던 조안 아퍼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물속, 레리는 꺼져가는 손전등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아주 잠깐 불빛이 들어온 찰나 그는 보았습니다. 크리스틴과 고든이 출구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더 깊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벽을 긁으며 헤매고 있는 모습을요. 그리고 조금 더 먼 곳에서는 존이 질소 마취의 환각 속에서 더 깊은 바닥을 향해 거꾸로 헤엄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리가 본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3장 가짜 출구의 덕과 영의 시야. 레리의 손전등이 완전히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산소 부족 경고음뿐이었죠. 레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초라도 지체하면 자신도 저 아래 동료들과 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는 마지막 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출구가 아닌 가짜 벽으로 헤엄쳐가던 크리스틴과 고든. 레리는 피를 말리는 공포 속에서 벽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바위의 질감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신호였죠.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레리는 기적적으로 테이블 락을 다시 찾아냈고 그곳에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얇은 밧줄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레리는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지상을 향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은 살았지만 뒤에 남겨진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상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8명 중 단 4명. 글렌, 레리 그리고 또 다른 2명뿐이었죠. 글렌의 동생 스티븐과 크리스틴 그리고 고든과 존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글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이빙을 시작한 지 이미 1시간이 훌쩍 넘은 시점. 그들이 메고 들어간 일반 공기통의 용량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상의 헬퍼들은 구멍 안을 향해 연신 이름을 불렀지만 깊이 36m 아래의 호수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시각 동굴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훗날 수색 다이버들에 의해 재구성된 사실은 잔혹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크리스틴과 고든은 갈피를 못 잡고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들이 일으킨 석회가루가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 상태였죠.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소통에서는 더 이상 공기가 나오지 않았고 폐는 타들어가는 고통을 보냈을 겁니다. 질소 마취의 몽롱함은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그들을 덮쳤겠죠. 질소 마취에 가장 깊게 취했던 존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하강하는 것이 상승하는 것이라 착각한 채 동굴의 가장 깊은 바닥인 수심 80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공기가 바닥날 때까지 차가운 심연 속을 홀로 헤매다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물속으로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동굴 다이빙 전문가들조차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렌은 그날 밤 농장 한 구석에서 동생들이 들어갔던 그 작은 구멍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으며 장난치던 동생들이 저 차가운 흙바닥 아래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공식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전역에서 모인 베테랑 다이버들도 더 샤프트의 위용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좁은 통로 시야를 가리는 석회가루 그리고 깊은 수심. 실종자들을 찾는 일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동굴 어딘가에 에어포켓이 있어 살아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다시 거대한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첫 번째 수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죠. 더 샤프트는 그렇게 4명의 젊은이를 삼킨 채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1974년 1월 사고 발생 7개월 만에 대대적인 재수색이 결정됩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 헬륨을 섞은 특수혼합 가스가 준비되었고 동굴 내부를 대낮처럼 밝힐 강력한 수중 조명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글렌의 남동생 22살의 스티븐이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차가운 물속에 잠겨있던 그의 장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스티븐의 시신이 구멍 밖으로 끌어올려지던 날 농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으니까요. 2개월이 더 지난 3월의 어느 날 수색 대원들은 동굴 동쪽 끝, 그곳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조명이 어둠을 가르자 2개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바로 19살 크리스틴과 28살 고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수색 대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발견 당시 크리스틴과 고든은 서로를 꼭 껴안은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감싸 안은 듯한 그 자세는 산소가 끊기고 빛이 사라진 암흑 속에서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더 이상 탈출구를 찾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라고요. 산소통에서 쇳소리가 섞인 마지막 공기가 빠져나갈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곁에 있는 동료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며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존이 남았습니다. 그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인 4월, 동굴의 가장 밑바닥인 수심 80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질소 마취의 환각 속에서 가장 깊은 심연으로 헤엄쳐 내려갔던 그는 동료들과도 멀리 떨어진 채 차가운 진흙 위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1개월 11일 만에 비로소 모든 시신이 모두 지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사망 원인은 모두 저산소증이었습니다. 물이 폐로 들어와 익사한 것이 아니라 마실 공기가 없어서 질식한 것이죠. 어쩌면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요하고 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더 샤프트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죠. 특히 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진 글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동굴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모한 호기심은 그 철창보다 강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도 사람들은 몰래 들어갔고 죽음의 동굴은 계속해서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사라진 생명은 무려 16명. 도대체 왜 사람들은 죽음이 기다리는 이 구멍 속으로 다시 발을 들이는 걸까요?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비극적인 사고는 현대 동굴 다이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엄격한 자격증 제도, 혼합가스 사용의 의무화, 그리고 철저한 이중 안전 가이드라인.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안전한 레저 스포츠의 뒤편에는 1973년 그 어둠 속에서 쓰러져간 젊은이들의 뼈아픈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자연은 결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공간이며 언제든 우리를 밀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티븐과 크리스틴, 고든과 존.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으며 나누었던 것은 죽음의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을까요?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오만이 안전이라는 생명줄을 놓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그 심연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요.